의사표시 효력 발생하는 문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도달이 돼야 효과가 생기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발신주의를 취하는 경우도 있고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포백주의를 취한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고. 그럼 도달이 뭐냐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집에 영역 내에 진입을 해서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요지 가능한 상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면 아직 그 내용을 요지하지 않았더라도 알지 못했더라도 도달된 거고요. 따라서 의사표시는 효과가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21번 문제인데 이런 얘기죠. 편지를 썼습니다. 붙였어요. 발신한 거고. 그것이 상대방 편지함에 도착했어요. 집의 영역 내에 뭐 한 거죠? 진입한 거고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어떻게 해요? 알 수 있는 거니까 요지 가능성이 있으니까 도달된 거다. 이런 의미고. 만약에 뜯어야 알아. 뜯어서 그 내용을 알아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도달주의가 아니라 뭐죠? 요지주의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집의 영역 내에 진입한다 해서 상대방 본인이 직접 받는 거 물론 도달이지만 동거하는 가족이나 가정부가 받는 것도 뭐죠? 도달이고요. 항상 조심할 것은 뭐냐면 요지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만약에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됐다면 뭐 돼야 되지 않죠? 도달되지 않아요. 뭐가 있죠? 수치인이 불명이다. 편지를 받긴 받았는데 받는 사람 이름이 안 써 있어요. 그러면 안 뜯어보겠죠? 요지 가능성이 결여됐으니까 도달되지 않고요. 또 표의자 옆에 보고 있다가 즉시 회수했다. 그러면 읽어볼 틈이 없었죠? 그것도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니까 도달되지 않고요. 최근에 잘 나오는 것은 주민등록지에 내용증명 우편이 배달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상대방이 실제로 거기에 거주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이것도 알 수가 없는 거니까 요지 가능성이 결여가 되니까 뭐죠? 도달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집의 영역 내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을 해야 되느냐? 도달을 주장하는 자가 뭐죠? 입증해야죠. 따라서 상대방이 주장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면 되고요. 표의자가 주장한다면 표의자가 입증하면 되는데 표의자 입장에서는 도달을 입증하는 것이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뭐가 필요한 거죠? 내용 증명 우편이 필요한 거죠. 등기 우편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 판례는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됐음을 추정해 주거나 일정한 경우에는 간주까지 해주고 있고요. 유의하실 것은 보통 우편에 대해서는 일반 우편에 대해서는 도달에 대한 추정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도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달주의에 대한 개별적인 내용들입니다. 첫째 정리할 것은 발신 후 도달하기 전이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이라면 아직 효과가 없기 때문에 첫째,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또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다 같은 사정 변경이 있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죠. 따라서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도달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효과가 생기고요.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뭐가 생깁니까?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적인 것들입니다. 공시송달이죠. 공시송달에 대해서는 언제 하는지만 알면 됩니다. 과시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을 하게 된다. 그것이고요. 그
그 다음에 수령 능력이죠. 모든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은 수령 무능력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원칙적으로 도달되지 않는다. 도달의 효과를 주장할 수가 없는데, 이러한 제한 능력자 측이 받더라도 도달시키지 않는 이유는 제한 능력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또 제한 능력자에게는 항상 뭐가 있죠? 법정 대리인이 있으므로 법정 대리인이 안 때는 뭐가 되죠? 도달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예외적으로 이제 발신주의인데, 우리 이렇게 기억하면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도달주의지만 사원총회 소집 통지가 발신주의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답장이 발신주의예요. 그래서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은 뭐죠? 발신주의고,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다. 이거거든요. 근데 주의할 점은 뭐냐면 예외가 있어요. 그러니까 최고에 대한 합답인데도 도달주의인 게 있거든요. 시험에 그게 나왔더라고, 문제집에. 근데 그 예외는 27회 27번 공인중개사 시험 보면서 딱 한 번 나왔어요. 딱 한 번. 그러니까 너무 예외 뭐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약에 대한 답장인 승낙과 최고에 대한 답장인 확답은 뭐죠? 발신주의다. 이렇게 크게 기억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교재에 문제가 있으니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 정도죠. 자, 21번입니다.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한 갑은 을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그 계약을 해제하고자 한다. 갑이 서면으로 해제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에 계약 해제 효력이 발생하는 시기죠. 그러면 도달이 되면 발생하는데, 도달이 뭐냐? 지배 영역 내에 진입하고 요지 가능성만 있으면 되고 그 내용을 알 필요까지는 없는 거죠. 따라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냐면 3번이죠. 그 서면이 을의 우편함에 투입된 때는 을이 그 사실을 모르더라도 해제 효력이 생긴다. 이게 답이고요. 4번은 안 때는 뭐죠? 요주지니까 답이 될 수는 없죠. 22번입니다. 의사표시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진이 없는 혼인은 당연히 뭐죠? 무효고요. 2번 우체통에 넣은 편지가 다른 사람에게 배달됐어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뭐 되지 않았어요? 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의사표시 효과가 아예 발생하지 않고요. 착오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2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3번 갑이 을에게 말을 듣지 않으면 살려두지 않겠다는 강박행위에 의하여 손목시계를 주기로 한 계약은 물론 뭐죠?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니까 취소할 수가 있고요. 4번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 효력 발생 시기는 개시한 날로부터 2주일이 경과한 때. 맞습니다. 맞는데 이거는 민사소송법 내용이니까 시험에 나올 수는 없고요. 다시 말하면 공시송달은 언제 하는지만 알면 되죠. 과실 없이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소재를 알지 못하는 경우에만 공시송달합니다. 5번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의 경우 제3자가 사기를 행위를 했다 하면 보호할 상대방이 없으니까, 알았거나 알 수 있을 상대방이 없으니까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죠. 23번입니다. 도달주의를 찾으라고 하는데요. 1번이 답장인데도 불구하고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냐면 제3자를 위한 계약을 했고요.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수익 향수 여부에 대한 최고에 대한 수익자의 확답은 이건 뭐죠? 도달주의거든요. 근데 이거 외우지 않으셔도 된다 그랬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27번 공인중개사 보면서 한 번밖에 나온 적이 없어요. 나머지 것들 다 뭐죠? 발신주의입니다. 24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의사표시는 상대방의 동고 가족이 수령했어요. 그러면 지배의 영역 내에 진입한 것이니까 일단 뭐죠? 도달된 것이고요. 2번 수신이 기재가 명료하지 않아요. 수취인이 뭐죠? 불명인 거죠. 요지 가능성이 결여되니까 도달되지 않고요. 3번 의사표시의 도달 후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도달이 되면 뭐가요? 효과가 생기니까. 철회 의사표시 원래의 의사표시에 동시에 도달한 경우에는 철회가 가능하다는 말은 발신 후 도달 전이라면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철회할 수 있다는 뜻이고요. 4번 의사표시의 발신 후 의사표시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면 그 의사표시가 도달할지라도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로 된다. X입니다.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 사정 변경이 되는 경우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의사표시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예요. 그러면 제한 능력자는 수령 무능력자니까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도달되지 않으므로 의사표시자는 의사표시의 도달을 주장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죠. 25번이 이제 뭐 하는 겁니다, 이게. 답장인데도 불구하고 뭐죠? 도달주인 것들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죠? 신경 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안 풀어볼 겁니다. 넘겨보시면 26번이죠.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정 변경이죠.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2번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뭐한 것으로 간주가 되죠? 도달된 것으로 간주가 되고요. 3번 의사표시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이죠. 내용증명 우편이니까 도달된 것으로 추정 내지는 뭐예요? 간주하죠. 특히 지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반송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까지 입증이 되면 도달된 것으로 본다. 간주가 되죠. 4번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송한 후 제한 능력자가 됐어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죠. 따라서 도달되면 바로 뭐가 생겨요? 효과가 생기기 때문에 그 법정 대리인이 통지 사실을 알기 전에는 의사표시 효력이 없다라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정당한 이유 없이 수령을 거절하게 되면 도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7번입니다. 틀린 걸 찾는데 1번 과실 없이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해요. 그럼 뭐 할 수 있죠? 공시송달할 수가 있고요. 2번 의사표시를 발신 후 도달하기 전에 표의자가 행위 능력,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3번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이라면 아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번 우편물이 등기우편이죠. 그럼 등기우편의 경우에는 도달대에서 추정하거나 뭘 해줘요? 간주를 해주니까 추정할 수 없다는 지문은 뭐가 되죠? X가 돼요.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내용증명 우편은 뭐죠? 추정하거나 뭐가 돼요? 간주가 되니까 추정된다. 맞는 지문입니다. 28번입니다.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모든 제한 능력자는 다 뭐가 돼요? 수령 무능력자가 되고요. 3번 제한 능력자가 받더라도 의사표시는 효과가 생기지 않지만 누구는요? 제한 능력자 측에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뭐죠? 가능하고요. 4번 법정 대리인이 안 떼도 뭐가 돼요? 도달이 되죠. 5번 보시면 제한 능력자가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는 경우 이게 시험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우리 시험 범위 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대리죠. 그죠? 제한 능력자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대리인. 그러면 제한 능력자가 대리인이 되더라도 대리인으로서는 의사표시를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을 가지는 경우에도 민법이 제한 능력자 보호 정신에 비추어 수령 능력도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외적으로 행위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무엇도요? 수령 능력도 인정이 되겠죠. 29번입니다. 틀린 것을 찾는데 답은 뭐죠? 2번이죠. 우리 민법은 공시송단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있으니까 공부하겠죠. 뭐 의미 없는 문제입니다. 그죠?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중요한 게 나오죠. 법률행위의 대리가 나옵니다. 대리에 대해서는요, 시험 문제가 두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 네 문제까지 나와요. 근데 두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데 한 문제는 뭐냐면 무권대리에서 내요. 무권대리에서 무권대리 반드시 낸다고 접근하시면 되고, 나머지 부분은 나머지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한 문제 정도 내죠. 그래서 좀 양이 좀 많아지게 되는데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보죠. 일단 첫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은 뭐죠? 개념이죠. 대리인이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고 결정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타인을 위하여 뭐죠? 법률 행위를 하는 사람이다. 따라서 대리인이 되려면은 반드시 스스로 뭘 하고 있어야 돼요? 의사를 결정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뭐죠? 사자의 차이점이죠. 사자란 본인이 결정한 의사를 단순히 전달해 주거나 표시해 주는 사람 우리가 뭐죠? 사자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대리인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대리인에게 의사 능력이 없다면 대리행위는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죠. 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하는 사람이니까 논리적으로는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될 것으로 평가되지만 우리 민법 117조가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라는 특별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에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은 필요가 없어요. 이에 반해서 사자는 누가 의사를 결정합니까? 본인이. 따라서 사자는 의사 능력 필요가 없고요. 또 사자는 물론 행위 능력도 뭐가요?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대리는 타인을 위하여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결정할 일이 있는 법률 행위에 한해서만 대리가 허용되는 것이 원칙이고요. 사실행위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대리가 뭐 되지 않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에 반해서 사자는 의사를 결정하지 않기 때문에 의사를 결정할 필요가 없는 법률 행위뿐만 아니라 사실행위에 대해서도 사자가 뭐가 돼요? 허용이 되고요.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사자가 뭐죠? 허용이 된다는 걸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개념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의사를 결정하고 의사표시도 법률행위도 다 누구 하는 거죠? 대리인이 하는 거니까 궁방만 본인인 거죠. 궁방만 본인이고 나머지 모든 것들은 다 누구를요? 대리인을 기준해서 결정하게 된다는 것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가 개념입니다. 몇 문제 풀어볼까요? 1번입니다.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행위에는 모두 대리가 인정된다. X죠. 의사를 결정해 주는 사람이 대리인이기 때문에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대리가 허용되지 않죠. 왜요? 혼인한다, 약혼한다, 이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본인만이 할 수가 있으니까. 답은 1번이죠. 2번 불법행위나 사실행위에는 대리가 인정되지 않는다. 맞는 질문이고. 3번 사적 자체의 범위를 확장하는 대리는 임의대리고요. 사적 자체를 보충을 위한 대리는 뭐죠? 법정 대리고. 4번 대리에 친하지 아니한 법률행위 예를 들어 가지고 가족법상 행위를 뭐죠? 대리를 통해서 했다면 반사회적이죠. 왜요?
혼인한다, 약혼한다 같은 의사결정은 오로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자신만이. 따라서 그 법률행위는 무효이며 추인에 의해서도 유효로 되지 않는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죠. 5번 간념의 통지나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지만 의사표시와 유사하기 때문에 대리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므로 5번은 틀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2번이죠. 대리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표현들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권 행사할 수 있다. 맞는 지문인데 이건 우리가 뒤에서 정리할 거고요. 2번도 뒤에서 정리할 겁니다. 3번 대리인의 기망에 의해 의사표시를 하게 됐어요. 자, 궁방만 본인이죠. 따라서 사기 쳤는지 안 쳤는지 누구만을요? 대리인만을 가지고 따지므로 본인이 알든 모르든 상관없이 항상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가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고요. 4번, 5번은 뒤에서 정리할 겁니다. 우측에 3번입니다. 대리인과 사자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사자의 의사서는 효과의사를 사자 결정한다. 아니죠. 의사결정은 누가 합니까? 본인. 대리에서는 누가 하죠? 대리인. 뒤바뀌어 있네요. 2번 사자 경우에는 행위 능력이 필요하지만 X고 대리 경우에 의사 능력이 필요한 D는 맞죠. 아무튼 사자는 의사 능력도 행위 능력도 필요가 없습니다. 3번 절대로 본인의 의사결정을 유효하는 행위 뭐가 있습니까? 가족법상 행위죠.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 맞고요. 사자는 허용되나요? 이건 허용되죠.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갑순이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혼하겠다라고 제가 결심을 한 후에 동네 꼬마한테 야 해가지고 프로포즈하는 편지를 우리 갑순이 아줌마한테 갖다 줘라고 뭐 할 수는 있어요? 시킬 수는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의사 결정하는 것은 누가요? 본인만이 알 수 있으니까 가족법상 행위에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지만 쪽지 전달해주고 그 아저씨가 아줌마 사랑하는데 뭐 이런 말은 뭐죠? 사자를 통해서 할 수가 있으니까 이 3번은 뭐죠? 맞는 질문이 되겠죠. 4번 의사의 흠결에 관하여 사자의 경우에는 사자의 의사표시를 비교한다. X입니다. 사자는 누가 의사결정했습니까? 본인이죠. 본인의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고요. 5번 의사표시 하자에 관해 사자의 경우는 똑같은 말이 또 나왔네. 그죠? 하자를 표준으로 결정합니다. X입니다. 그죠? 왜냐하면 의사결정은 사자에서는 누가 하죠? 본인이 하니까요. 4번 대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대리의 경우 법률행위를 하는 자 누구죠? 대리인이고 법률 효과를 받는 자 누구죠? 본인. 분리된다. 맞네요. 2번 대리제도는 사적 자치를 확장하거나 보충하는 사회적 기능을 가지고요. 3번 가족법상 법률행위는 원칙적으로 대리 적용이 없고요. 4번 대리인이 불법행위를 대리한 경우죠. 자, 불법행위에 대해서 대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말은 대리인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본인이 뭐 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최순실 씨와 박근혜 씨의 관계에 있어서 만약에 최순실 씨가 스스로 의사를 결정해서 대리인으로 평가됐다면 최순실 씨의 행위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뭐 하지 않습니까? 책임지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박근혜 씨가 결정한 의사를 최순실 씨를 통해서 했다 해가지고 최순실 씨가 뭐로 평가된다면요? 사자로 평가된다면 그때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박근혜 씨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따라서 대리인의 불법행위를 대리한 경우 본인은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는 지문은 X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사자는 효과의사를 누가 결정하죠? 본인이 결정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더 정리할 건데 일단 교재에서 이제 문제가 뭐가 나오죠? 수권행위가 나오죠. 일단 수권행위란 대리권을 주는 행위를 우리가 뭐죠?
수권행위라고 하고요. 수권행위는 계약이 아니라 뭐죠? 단독행위입니다. 다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거죠. 이 사례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그 다음에 아무한테나 대리권을 주는 것이 아니라 대리권을 주는 이유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서 갑과 을이 위임 계약을 했다. 다시 말하면 위임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줬다. 이 사례인데요. 을이 미성년자예요. 이랬을 때 을은 갑의 수권행위를 미성년이라는 이유로 뭐 할 수 없습니까? 취소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수권행위는 갑이 을에게 일방적으로 하는 뭐예요? 단독행위니까요. 그렇지만 위임은 뭐예요? 계약이기 때문에 위임은 미성년을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다. 주의하실 것은 위임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수권행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우리 판례는 기초일 내부관계와 수권행위에 대해서 영향을 안 준다. 무인설을 취하고 있는 것이 우리 판례의 입장이다. 요거 꼭 이해하시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권행위는 끝이에요. 자, 문제 볼게요. 5번. 수권행위에 관한 다음 기술 중 틀린 것은 1번. 수권행위는 상대방의 수령을 요하는 뭐죠? 단독행위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맞는 의미죠. 2번. 수권행위를 계약으로 본다면, 가정하는 거죠. 계약으로 본다면 대리인의 제한 능력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수권행위를 취소할 수 있고, 취소하면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권 대리가 된다. 이건 뭐예요? 가정이죠. 계약으로 보면인데 우리 통설과 판례는 뭐로 보죠? 단독행위로 보죠. 3번 수권행위는 뭐죠? 불요식행위고요. 4번 수권행위는 그 원인이 되는 계약관계와 별개의 독자적 법률행위나, 다시 말하면 원인된 법률관계와 수권행위는 뭐죠? 별개 행위나, 그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 또는 취소가 되는 경우 그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판례 태도이다. X. 원인된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가 되더라도 뭐에는 영향을 안 줍니까? 수권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판례 태도.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백지 이임장도 유효한 뭐죠? 수권행위입니다. 5번은 맞는 집이죠. 그 다음 6번부터 이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대리권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지금부터 정의하는 대리권 범위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 아주 잘 냅니다. 아주 잘 내요. 일단 첫 번째 우리가 대리권 범위와 관련돼서 정리할 것이 뭐냐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는 대리이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존재하는 대리는 첫째, 뭘 할 수 있느냐? 매매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매 대금을 수령할 수도 있고, 그뿐만 아니라 대금 지급 기한을 뭐 해줄 수도 있죠? 연기해 줄 수도 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죠. 그러면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대리인이 못하는 게 뭐냐? 불가능한 거. 대금 지급 기한은 연기해 줄 수 있지만 전부든 일부든 뭐 해줄 수는 없어요? 면제해 줄 수는 없고요. 또 임의 대리인자는 수권이니까요. 취소할 수도 없고 해제할 수도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건 뭐죠?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는 경우죠. 그 다음 두 번째 정리할 것은 뭐냐면 대리권이 있는데 그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죠. 대리권의 범위가 알 수 없는 경우는 우리 민법 118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는 뭐 할 수 있느냐? 보전행위 할 수 있고요. 또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행위와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결국 뭘 못하냐면 처분행위는 못하고요.
또 성질이 변하는 이용 계량행위 할 수가 없고요. 문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렵지 않아요. 근데 뭐 여기서 꼭 잊지 말 것은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이용행위 속에 뭐가 포함하죠? 임대가 포함된다는 건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따라서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아니한 대리인도 본인의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다는 거 꼭 따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리권 제한해가지고 자기 계약, 쌍방 대리가 원칙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된다는 말은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했어요. 위반을 하면 주의하실 것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 대리가 됩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우리 법원, 우리 판례는 법원에서 하는 입찰 대리에 대해서는 쌍방 대리를 하면 뭐죠? 무효다라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헷갈려 하지 마시고 원칙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 대리인데 다만 입찰 대리는 아예 뭐죠? 무효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다만 예외적으로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가능한 경우가 있죠. 첫째, 본인의 승낙,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요. 두 번째, 단순한 채무 이행도 뭐죠? 가능하고요. 세 번째, 등기 신청도 자기계약 쌍방 대리가 뭐죠? 가능합니다. 주의하실 것은 뭐냐면 채무 이행이라 하더라도 제외되는 게 있다. 그죠? 안 되는 게 있다. 여전히 금지되는 게 있는데 첫째, 다툼이 있는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되고요. 또 변제기가 미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여전히 뭐죠? 금지가 되고요. 돈 대신 물건을 갚는 경계 여전히 뭐가 돼요? 금지가 되고 돈 대신 물건을 갚는 대물 변제도 여전히 뭐죠? 금지가 돼요. 근데 항상 민법은 뭐 하셔야 돼요? 곱씹어 보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로 채무 이행이 가능하다는 말이 뭐냐? 이거 좀 생각해 봐야죠. 그러니까 채무 이행 가능하다 이렇게 외우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이 본인이고요. 을이 대리인인데 을이 갑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채권이 있어요. 근데 을의 갑에 대한 채권이 이미 변제기도 도래했고요. 다툼도 없다면 을은 갑의 재산으로부터 자신의 채권을 뭐 할 수 있어요? 변제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무슨 말 아시겠죠? 만약에 갑의 돈이 예금이 되어 있으면 그 예금을 인출해서 을이 스스로 뭐 할 수 있어요? 변제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쌍방대는 또 이런 얘기겠죠. 지금 을이 대리인이고 병도 뭐죠? 또 다른 본인인데 병이 채권자고 갑이 뭐요? 채무자인 경우에 다툼도 없고 이미 변제기가 도래했다면 을은 갑의 재산으로부터 병의 채무를 뭐 할 수 있어요? 변제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그죠? 항상 민법은 공부하실 때 새로운 게 라는 게 아니라 알고 있는 것도 곱씹으셔서 확실하게 뭐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시간에 정리할 것은 뭐죠? 대리인이 여러 명인 경우죠. 자,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요. 수인이면 원칙이 뭐죠? 각자 대리죠. 원칙적으로 각자가 대리하는 것이 뭐죠? 원칙인데 만약에 대리인이 수인인데다가 거기다가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을 붙이게 되면 이제는 뭐가 돼요? 공동대리가 됩니다. 그래서 항상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공동대리가 원칙이 아니라 뭐죠? 각자 대리가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만약에 공동으로 하라는 제한이 있어서 공동대리가 되면 공동으로 해야 되고요. 이때도 위반했다 혼자 하게 되면 뭐가 되죠? 무권대리가 되는 거죠. 주의할 점은 뭘 공동으로 합니까? 의사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된다.
의사 결정만 공동으로 하면 되므로 수동대리는 대리인이 의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결정하는 거니까 수동대리는 굳이 공동으로 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으로 공동대리 가장 대표적인 것은 뭐죠? 친권자죠. 어머니도 친권자, 아버지도 뭐요? 친권자인데 미성년자인 자식이 관한 의사결정은 어머니와 아버지가 함께 결정해야 되니까 대표적인 뭐죠? 공동대리가 되는 거죠. 이 정도입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죠. 6번입니다. 임의대리권의 범위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임의대리권의 범위는 결국 수권행위 해석의 문제로 귀속되는데 수권행위 해석은 의사표시 해석의 일반 원칙에 따라 결정화해야 된다. 물론 맞는 말이겠죠. 2번 토지 매각의 대리권 수요는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을 포함한다. 5. 매도에 관한 수권이 있다면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죠? 수령할 수도 있죠. 3번 토지 매매 계약의 체결과 이행에 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일지라도 약정된 대금의 지급 기일을 연기해 줄 권한까지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X. 뭐 할 수 있습니까? 연기해 줄 수도 있다. 그렇죠? 답은 2번이죠. 3번이죠. 4번 부동산 처분에 필요한 서류를 준 행위는 그 부동산 처분에 관한 대리권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감, 증명만을 교부하거나 부동산 매매할 수는 부탁한 경우에는 주택 처분권을 부여한 것은 아닐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대여금의 영수 권한만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그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할 권한은 없다. 전부든 일부든 뭐 할 수는 없죠? 면제해 줄 수는 없다. 그죠? 7번이죠. 다음 중 대리권 범위에 관한 판례 입장과 다른 것은 1번 대여금 수령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에게는 대여금 채무 일부를 면제할 권한이 있다. X죠. 일부든 전부는 뭐 할 수 없습니까? 면제할 수는 없죠. 2번 매매대금 수령할 수 있고요. 3번 기한을 뭐 할 수 있어요? 연기할 수 있고 대금 등을 뭐 할 수 있어요? 수령할 수가 있고요. 4번 예금 계약의 체결을 위임받은 자는 그 예금을 담보로 하여 대부를 받거나 기타 일을 처분할 수 있는 대리권을 가진다고 당연히 볼 수는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경매 입찰 대리인에게 경락 허가 결정이 있은 후 경락이 된 본인을 대리하여 채권자의 경매 신청 지하에 동의할 권한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맞는 지분이 아닌데 이런 건 뭐 따로 기억할 것은 아닙니다. 그죠? 너무 취업적이네요. 8번이죠.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이죠. 그럼 다시 이제 이거는 어느 건가요? 요거죠.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죠. 보존행위와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1번 보존행위, 이용행위,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X죠. 좀 치사한데 그러니까 성질이 변하지 않는 것은 이용행위와 계량행위 뿐이죠. 근데 지금 뭐까지요? 보존행위까지 포함되어 있죠. 다시 말하면 보존행위는 굳이 뭐 하지 않아도 돼요?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로 제한되지는 않기 때문에 1번이 답인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죠? 심표가 있으니까. 아무튼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2번 보존행위고 3번 물건의 임대 이거는 뭐죠? 이용행위입니다. 가능하고 그 다음에 4번 계량행위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성질이 변하는 것이니까 허용되지 않습니다. 9번 문제죠. 대리권의 범위를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닌 것은 5번이죠. 은행 예금을 찾아 보다 높은 금리로 개인에게 빌려주는 것은 이용행위라 하더라도 명백히 뭐하고 있죠? 성질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죠. 답은 뭐죠? 5번이죠. 10번 자기계약 쌍방대리가 허용되는 행위는 저는 보자고요.
자기계약 쌍방대리는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습니까? 허용되지 않는데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가능하고 채무이행 가능하고 등기신청 가능하죠. 등기신청이 있죠? 3번 부동산 이전 등기신청이 답이고 특히 2번 이 나머지 1, 2, 4, 5번은 다 뭐예요? 채무이행이긴 하지만 뭐가 되는 거죠? 여전히 뭐예요? 제외되는 거, 금지되는 것들이니까 답은 뭐만 답이죠? 3번만이 답이죠. 넘기셔가지고 11번입니다. 대리권의 범위와 제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대리인에 대한 본인의 금전 채무가 기한이 도래한 경우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없이 그 채무를 변제하지 못한다. X죠. 채무 변제는 가능하죠. 따라 답은 뭐죠? 1번이죠. 특히 채무를 이행하고자 할 때는 본인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락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지금 자신이 채권자고 본인이 채무자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뭐냐면 자기 계약인데 채무 이행은 뭐죠? 할 수 있다 이런 취지고 채무 이행을 하고자 할 때는 본인으로부터 뭐 받을 필요 없어요? 허락받을 필요가 없다는 얘기니까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임의 대리는 뭐 할 수 없죠? 해제할 수가 없습니다. 취소하거나 해제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뭐가 필요하죠? 수권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 매매 계약에 대한 수권이 있다면 매매 대금을 뭐 할 수도 있죠? 수령할 수가 있고요. 4번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이지만 수권행위나 법률 규정에 따라서 공동으로 하나는 제한을 붙일 수가 있고요. 5번 대리권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대리인도 보존행위는 할 수가 있죠. 12번입니다. 다음 중 자기계약 쌍방대리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부동산의 매도를 위임받은 대리는 스스로 매수인이 될 수 없다. 스스로 매수인이 되면 이게 뭐죠? 자기계약이죠. 자기계약은 금지가 되니까 맞는 질문이죠. 2번 대리인이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을 모두 대리하는 것은 금지된다. 쌍방 대리가 뭐죠? 금지가 되니까 가능하죠. 3번 자기계약 쌍방 대리라도 본인의 허락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가능하고요. 4번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변제할 수 있고요. 등기 신청 어떻게 해요? 가능합니다. 답은 뭐죠? 5번인데 제가 왜 5번이냐면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는데 위반하면 뭐죠? 무권 대리죠. 입찰 대리만 무효인 겁니다. 그죠? 따라서 5번 질문처럼 그냥 무효다. 무효니까 추인하면 새로운 법률이 된다. 그럼 뭐예요? X예요.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무권대리이기 때문에 추인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유효가 되거든요. 그래서 5번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에 위배되는 대리행위는 무효로서 이미 틀렸죠? 무효가 아니라 뭐죠? 무권대리고 본인이 추인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법률이 된다. 이것도 X죠. 무권대리행위는 추인하면 무권대리시로 소급해서 본인에게 효과가 있습니다. 13번입니다. 1번이 답이죠. 대리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 대리가 원칙입니다. 나머지 지문들은 좀 이따 봐야 될 것들이고요. 14번입니다. 갑으로부터 포괄적인 대리권을 수여받은 을은 주식 투자로 큰 손해를 보자 이를 만회하기 위하여 대리인 자격으로 갑소유 부동산을 병에게 매도하고 갑소유 부동산 병에게 담보로서 저당권을 설정하고 5천만 원을 처용하여 자신의 주식 투자 자금으로 사용하였다. 이 경우에 틀린 것은 요거는 뭐냐면 여기다 할까요? 대리권 남용이죠. 대리인이 주어진 대리권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를 했는데 본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나 제3자 이익을 위해서 대리행위를 하면 이게 뭐가 돼요? 대리권 남용이고요. 원칙적으로 유효하죠. 다만
상대방이 대리권 남용한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또는 알 수가 있었으면 뭐죠? 무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리권 남용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진이 아닌 의사표시가 난 민법 규정을 뭐합니까? 유추 적용합니다. 따라서 이 대리권 남용 원칙적으로 본인에 대해서 유효하기 때문에요. 2번 을의 대리행위는 본인을 위하여 한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갑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질문은 뭐죠? X죠. 원칙적으로 뭐죠? 유효하고 본인이 뭐죠? 책임을 집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좀 쉬었다가 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